평생 검소하게 살던 시골 할머니 284억 원 전액 기부. 2025년 11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기사 한 줄. 기자들이 찾아간 요양원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제 세 아들들이요? 각각 10만 원, 5만 원,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추석에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284억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전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를 재는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후, 김순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익숙한 듯 낯선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다. 20층짜리 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은 큰아들 민호가 사는 곳이다. 5년 전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어머니,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라며 자랑스럽게 안내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순자는 손에 든 바구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직접 농사지은 밤 한 봉지, 정성껏 말린 곶감 한 접. 아들이 어렸을 적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낡은 외투에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아파트 입구로 향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 젊은 경비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아마도 이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 때문이리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70대 중반의 나이답게 주름진 얼굴, 손질하지 않은 짧은 백발, 20년은 입었을 법한 낡은 외투.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 보이게 되었을까?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1503호 앞에 서자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여졌다. 전화를 먼저 할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지영의 얼굴엔 반가움보다 당혹스러움이 먼저 드러났다. 명절 전에 인사하러 왔지. 애들 얼굴도 보고. 거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 있었다. 순자를 보고도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다시 자기 세계로 돌아갔다. 순자는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직접 농사지은 밤이랑 곶감이야. 애들 간식으로 좋잖아. 지영은 바구니를 들여다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런 건 택배로 보내시지. 직접 오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요즘 교통비도 비싸고. 순자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다. 눈빛은 깊게 가라앉았다. 민호는 회사 일로 늦는데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지영은 커피를 내오며 시계를 힐끔 쳐다보았다. 학원 데려다 줄 시간이 다가오는 모양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지영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순자는 찻잔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전엔 이 집에 올 때마다 손자들 이야기, 아들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그래, 명절 인사하러 왔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그리고 지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용돈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것밖에 못 드려요. 봉투를 받아든 순자는 두툼한 느낌의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10만 원권 지폐 한 장. 정확히 10만 원이었다. 괜찮아. 난 쓸 데도 없는데. 그래도 받으세요. 우리가 효도랍시고 드리는 거니까요. 민호의 말에는 의무감만 묻어났다. 그리고 덧붙였다. 솔직히 요즘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에 저희도 빠듯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말도 없었다. 지영은 아이들 학원 시간을 핑계로 민호는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일찍 쉬어야 한다고 했다. 순자는 알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나갈게.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 타세요, 택시. 민호는 현관까지만 배웅하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받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 무게감이 없었다. 그 무게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자식의 마음의 무게였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추석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아들 집에서 함께 달을 보며 송편을 먹었을 텐데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던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통장에 들어와 있는 284억이라는 숫자가 문득 떠올랐다. 6개월 전 서울 강남의 땅이 재개발되며 들어온 돈. 평생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이 돈을 알면 저 아이가 날 어떻게 대할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돈이 없는 어머니에게 10만 원. 그게 큰아들이 측정한 자신의 가치였다. 버스가 왔다. 순자는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저마다의 가정에서 추석을 준비하고 있겠지.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캐나다에 사는 둘째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통화 가능하니? 곧 답장이 왔다. 네, 엄마. 한국 시간 오전 10시에 전화할게요. 순자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둘째를, 모레는 막내를 만나볼 생각이었다. 세 아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기회를. 다음 날 오전 9시 55분. 순자는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응시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세 아들이 어렸을 적 사진, 각자의 결혼식 사진, 손주들의 돌 사진. 모두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이었다. 정확히 10시 휴대폰이 울렸다. 캐나다 국제전화 번호였다. 여보세요, 엄마. 그래, 태호야.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응, 난 괜찮아. 너는 어때? 사업은 잘 되고.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요. 환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달러당 1,400원 넘어가니까 한국에 송금하는 것도 부담이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작년만 해도 태호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왔었다. 올해 들어 금액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명절에만 보낸다고 했다. 괜찮아. 내가 힘들면 안 보내도 돼. 아니, 그래도 명절인데. 태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미안함이 섞였다. 엄마, 이번엔 5만 원만 보낼게요. 여기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애들 교육비도 비싸고. 5만 원. 작년 추석엔 20만 원을 보냈었다. 그래, 알았다. 엄마도 이해하시죠? 요즘 정말 다들 힘들어요. 형이랑 통화해봤는데 형도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는 어때요? 걔는 돈 좀 벌 만큼 벌었을 텐데. 순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세 아들이 서로 연락하며
어머니 용돈을 조율하는 모양이었다. 누가 얼마를 주는지, 누가 더 부담하는지. 윤호는 아직 연락 안 해봤어. 엄마, 막내한테 좀 더 받으세요. 걔 회사 잘 나가잖아요. 우리는 진짜 어려워서 못 드리는 건데 걔는 여유 있을 텐데. 태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묻어났다. 그냥 내 형편대로 해. 강요하는 거 아니다. 에이, 엄마는. 어머니 생각 좀 하라고 그러세요.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님 용돈 드려야죠. 태호는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막내에게는 요구하라고 했다.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다. 태호는 대부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썼다. 캐나다의 물가, 환율, 사업의 어려움, 아이들 교육비,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시간은 채 2분도 되지 않았다. 엄마, 그럼 저는 일하러 가야 해서요. 건강 잘 챙기시고 송금은 오늘 중으로 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캐나다까지 가는 국제 전화비가 5만 원보다 아까워서 그랬을까? 태호는 항상 통화를 짧게 끊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손주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행복한 얼굴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다. 입금 5만 원 마이너스 김태호, 정확히 5만 원이었다. 1원도 더하지 덜하지 않은. 순자는 인터넷 뱅킹 앱을 열어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284억 3,764만 2,350원. 284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그대로 있었다. 그 아래 오늘 입금된 5만 원이 초라하게 찍혀 있었다. 만약 태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매달 수백만 원씩 보내겠다고 캐나다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것이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순자는 통장 화면을 끄고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새 아들에게 그동안 받은 용돈이 적혀 있었다. 큰아들 민호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60만 원. 둘째 태호는 85만 원. 막내 윤호는 아직 올해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내일은 윤호를 만나봐야겠다. 순자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막내는 어떨까? 셋 중 가장 어렸을 때 순자가 가장 많이 아꼈던 아들. 형들이 학교 갈 때 막내는 순자가 직접 키웠다. 밤새 아파하는 아이를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새벽 시장에서 일했던 기억. 그 아이는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순자는 막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윤호야, 내일 시간 되니? 엄마가 집에 놀러 가도 될까? 30분 후 답장이 왔다. 엄마,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요. 주말에 시간 내서 제가 갈게요. 또 거절이었다. 순자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럼 모레는 어때? 오래 안 있을게. 이번엔 답장이 오지 않았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윤호에게서 답장은 없었다. 모레가 되었다. 윤호에게서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다. 순자는 그래도 막내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 작년 집들이 때 한번 가본 곳이었다. 서울 강남의 신축 빌라 3층, 30평대의 깔끔한 집이었다. 오후 2시 순자는 막내 집 앞에 섰다. 이번에는 바구니를 들고 오지 않았다. 큰아들 집에서 받은 반응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대신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 윤호가 좋아하던 약과를 사왔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멈췄다. 당신 어머니 재산 좀 미리 알아봐. 형들이 다 가져가면 우린 끝이야.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시골에 땅이라도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윤호의 대답이 들렸다. 당신 형들도 분명 알아보고 있을 거야. 특히 큰형은 진작에 파악했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엄마가 뭐가 있겠어. 평생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셨는데. 그래도 알아봐야지. 땅이 재개발되면 대박 나는 거잖아. 요즘 시골도 개발 많이 된다고. 당신이 막내니까 더 챙겨야 한다고. 형들한테 다 빼앗기면 우리 인생 끝이야. 순자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내려가면 슬쩍 물어볼게. 물어보지 말고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봐. 요즘 인터넷으로도 조회된다니까. 당신 엄마 명의로 된 거 다 찾아보라고. 그런 걸 어떻게 해? 윤호의 목소리가 약간 망설였다. 에이, 답답하게. 그러니까 형들한테 맨날 당하지. 재산 문제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머니 명의로 된 거 다 찾아서 리스트 만들어놔.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 계단으로 향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온 수진이 순자와 눈이 마주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언제? 방금 왔어. 순자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다. 윤호 있니? 네네. 들어오세요. 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윤호가 나왔다. 엄마, 문자 못 봤는데. 그래, 답장이 없길래 그냥 왔다. 순자는 쇼핑백을 건넸다. 내가 좋아하던 약과야.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윤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긴장하고 있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수지는 부산하게 차를 준비하며 윤호에게 눈빛을 보냈다. 들었을까? 하는 눈빛이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희들은? 저희야 뭐. 바쁘게 살죠. 윤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겉돌았다. 순자는 막내의 눈을 보았다. 어렸을 적 열이 나서 엄마를 찾던 그 눈이 아니었다. 지금 그 눈에는 계산이 보였다. 어머니한테 재산이 있을까? 하는. 30분쯤 지났을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갈게. 벌써요? 저녁같이 하시죠. 윤호가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아니야, 너희 바쁠 텐데. 나 혼자 편하게 다녀갈게. 그럼 제가 전철역까지. 괜찮아. 순자는 막내의 제안을 끊었다. 혼자 잘 다닐 수 있어. 현관문을 나서는 순자의 뒷모습을 보며 윤호와 수지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밖으로 나온 순자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1층 로비의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재산, 형들이 다 가져가면 우린 끝이야.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봐.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막내마저. 순자가 가장 아꼈던 막내마저 어머니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보았다. 변호사 이정훈의 번호가 있었다. 6개월 전 재산 상속 문제로 처음 만난 변호사였다. 그는 당시 순자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다. 이만큼의 재산이면 여러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께 미리 증여하시거나 신탁을 만들거나 재단을 설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순자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었다.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가난한 어머니일 때와 부자 어머니일 때 아들들의 태도가 달라질까 궁금했다.
이제 답을 알았다. 순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 김순자입니다. 6개월 전에 상담받았던. 아, 김순자 어르신.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기부신탁.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액입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 20층 건물의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대기실에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고급스러운 그림들.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었지만 순자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김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안내했다. 변호사 이정훈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순자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넓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이정훈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전화로 기부신탁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녀분들과 상의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르신, 이 정도 규모의 재산이면 가족들과 충분히 논의하시는 게. 변호사님, 순자가 말을 끊었다. 제 돈입니다.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죠? 이정훈은 잠시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물론입니다. 제가 여쭤본 건 단지 절차상 자녀분들이 나중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셨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기부신탁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재산을 신탁으로 만들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재단은 그 돈으로 저소득층 아동 교육, 독거노인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순자가 말했다. 6개월 전 상담 때 들었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생존 시 매월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고 필요시 의료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전 제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정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르신, 그러면 한 푼도 안 남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자녀분들께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다. 이정훈은 오랜 변호사 생활에서 많은 유산 분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5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차들, 빌딩들. 변호사님도 자식 있으세요? 네, 중학생 딸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 형제끼리 어떻게 나눌지 미리 계산한다면요? 이정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전세 아들을 키우며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과부가 되고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요.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순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이제 절 돈으로만 봅니다. 혹시 오해는 아니실까요?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고 직접 봤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큰아들은 제게 10만 원을 주었어요. 물가가 올라서 이것밖에 못 드린다면서요. 둘째는 캐나다에서 5만 원을 보냈고요. 환율이 장난 아니라서랍니다. 막내는 제 재산 목록을 작성하려고 했어요. 형들이 다 가져갈까봐.
수첩을 펼쳐 보이자 거기엔 아들들에게 받은 용돈 내역이 적혀 있었다. 날짜, 금액, 그때 들었던 말들까지. 이정우는 수첩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님, 전 이 아이들에게 제 재산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요. 알게 되면 분명 태도가 바뀔 겁니다. 갑자기 효자가 되고 매일 전화하고 집에 찾아올 거예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야 한다면 전 차라리 혼자 있겠어요. 하지만 자녀분들도 나중엔 후회하실 수. 그건 그 아이들의 몫입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 제 인생의 마지막을 거짓된 효도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이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낫습니다. 이정우는 긴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정신과 검진, 서류 작업, 재단 설립 등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2달, 늦으면 3달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순자는 가방에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꺼냈다.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해 왔어요. 이정우는 순자의 준비성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 노인은 이미 모든 걸 결심하고 온 것이었다. 그럼 오늘은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다음 주에 정신과 병원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어르신, 정말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순자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다.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전 이미 충분히 후회하며 살았어요.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제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다. 284억 3천만 원이 새 아들이 아닌 사회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2달이 흘렀다.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엔 드라마를 보았다. 아무도 그녀가 284억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정신과 검진도 무사히 통과했다. 담당 의사는 연세에 비해 정신이 매우 또렷하시고 판단 능력도 온전하십니다라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사이 아들들에게서는 연락이 뜸했다. 큰아들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고 둘째 태호는 캐나다에서 바쁘다며 문자만 보냈다. 막내 윤호는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다. 어쩌면 순자가 들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지도 몰랐다. 11월 초 변호사 이정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재단 이사진과 만나시면 공식적으로 기부 신탁이 실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에 소박한 집. 284억이 있어도 이 집에서 살았고 284억이 없어도 이 집에서 살 것이다. 달라지는 건 없었다. 다음 날 순자는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다. 희망나눔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사회복지 사업을 해온 곳이었다. 이사장 박영희는 60대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 돈이 제대로 쓰일 곳을 찾아서요. 저희가 계획한 사업 방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희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다. 우선 저소득층 아동 장학금으로 매년 100명에게 전액 지원을 하고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확대하며 장애인 직업 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자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르신, 재단 이름에 어르신 성함을 넣어도 될까요? 김순자 희망나눔 재단이라든지. 아니요. 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제 이름은 넣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쓰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기부를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박영희는 순자의 눈을 보며 무언가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최종 서류의 서명이 완료되었다. 284억 3천만 원이 공식적으로 희망나눔 복지재단으로 이전되었다. 순자의 통장 잔고는 이제 327만 원. 평범한 노인의 통장이 되었다. 사무실을 나오며 박영희가 물었다.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가볍네요. 마음이. 후회는 안 되시고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284억이라는 무게가 사라지니 어깨가 정말 가벼웠다. 저녁을 먹고 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새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민호가 처음 학교에 간 날, 태호가 자전거를 배우던 날, 윤호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그때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아이들은 엄마를 엄마로만 봤고 순자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순자는 앨범을 덮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 다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자신의 선택에 후회 없이 살면 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이정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재단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큰 기부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언론에 알려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면 아들들이 알게 된다. 자신이 284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한 푼도 주지 않고 기부했다는 것. 그러세요. 어르신, 그럼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 텐데.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사에 넣어주세요. 무엇입니까?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제 선택이었다는 것만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아들들의 전화, 항의, 어쩌면 원망까지도. 하지만 순자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2025년 11월 15일 아침 주요 일간지 일면에 기사가 실렸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시골 할머니 284억 원 전액 기부.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아. 이게 내 선택.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댓글이 폭주했다. 대단하신 분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결정을 하다니. 자식들이 얼마나 못했으면. 뭔가 사연이 있을 듯. 284억을 한 푼도 안 줬다는 게 포인트. 자식들이 문제 있었나 보네. 오전 9시 큰아들 민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에게 기사 링크를 받았다. 야, 이거 내 어머니 아니야? 김순자. 나이도 똑같은데? 민호는 기사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284억? 어머니가.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기사를 보기 시작했다.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동정, 비웃음, 궁금증. 민호 씨,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셨는데 왜 기부를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줬다는 게 진짜예요? 민호는 황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같은 시각 캐나다의 둘째 태호도 한국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야, 이거 내 어머니 맞지? 대박이다. 링크를 클릭한 태호는 얼어붙었다. 기사를 5번이나 다시 읽었다. 믿기지 않았다. 284억? 그런데 나한테 5만 원을? 태호의 아내가 옆에서 기사를 보고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284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5만 원? 5만 원을 줬다고요?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당신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그렇죠. 형은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바보같이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다. 태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막내 윤호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사를 보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하철에서 내려 벤치에 앉았다. 회사에 갈 수가 없었다. 284억. 그리고 전액 기부. 그날 집 앞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어머니 재산 목록 작성하라고 아내가 했던 말. 그걸 어머니가 들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 들었을 것이다. 윤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회사 동료들이 이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은? 친구들은? 휴대폰이 울렸다. 형 민호였다. 야, 너 기사 봤어? 응, 봤어. 어머니 연락 안 받으시는데 너는 연락돼? 나도 안 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284억이 어디서 나온 거야? 형도 몰랐어? 당연히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민호가 말을 멈췄다.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는 말을 하려다 멈춘 것이었다. 형, 우리 어떻게 해? 일단 어머니 집으로 가자. 직접 만나야 해. 그래. 오늘 퇴근하고 갈게. 전화를 끊고 윤호는 회사에 연락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의 휴대폰은 불이 날 듯이 울렸다. 새 아들, 며느리들, 심지어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척들까지 모두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순자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녁 7시 큰아들 민호가 집 앞에 도착했다. 이어서 막내 윤호도 왔다. 둘은 현관 앞에서 마주쳤다. 형, 들어가자.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엄마, 엄마 나야. 민호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다. 엄마, 윤호도 왔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민호는 문을 두드렸다. 점점 세게.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284억을? 그걸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그때 안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가거라.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문 열어줘. 할 얘기 없다. 이미 다 끝났어. 엄마. 윤호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날 집에서 한 말. 엄마가 들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문 뒤에 서서 눈을 감았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미안해하는 건 내가 284억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진심으로 날 미안하게 생각해서가 아니잖니? 아니야, 엄마. 진심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민호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나한테 10만 원을 줬지. 물가가 올라서라면서. 태호는 5만 원을 보내고 환율이 장난 아니라서라고 했어. 윤호는 내 재산 목록을 작성하려고 했고, 엄마, 나한테 284억이 없었어도 너희는 나를 그렇게 대했을 거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지.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돌아가거라. 더 이상 올 필요 없어. 엄마, 제발. 나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너희 없이. 발소리가 멀어졌다. 순자는 문 뒤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저 끝났다는, 이제 진짜로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기사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에 대한 보도는 계속되었다. 언론은 현대판 효도 논란, 284억 할머니의 선택,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반격 등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냈다. 그리고 곧 새 아들의 신상이 하나둘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퍼져나갔다. 284억 할머니의 큰아들, 기업과장 김민호, 강남 아파트 거주, 둘째 아들 김태호, 캐나다 거주 사업가, 막내 아들 김윤호, IT 기업 팀장. 민호의 회사는 난리가 났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불편한 시선, 누군가 익명으로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어머니한테 10만 원 준 효자가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284억 있는 어머니한테요. 민호는 출근길이 지옥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복도를 지나갈 때 뒷담화가 들렸다. 저 사람이 그 아들이래. 10만 원 줬다며? 진짜 웃긴다.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다닐 듯. 일주일 후 민호는 상사에게 불려갔다. 김 과장,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 자네 때문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거든. 솔직히 말해서 휴직 좀 하는 게 어떨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에게 아내 지영이 쏘아붙였다. 당신이 제대로 알아봤어야죠. 어머니한테 땅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나도 몰랐다니까. 몰랐다고요? 당신이 무관심했던 거죠. 형제들끼리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어머니 안부도 제대로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284억을 날린 거잖아요. 284억이 우리 거였어? 애초에 엄마 돈이었잖아. 그래도 자식한테 줘야 정상 아니에요? 한 푼도 안 주고 다 기부하는 게 정상이에요? 부부는 매일 싸웠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야, 너네 할머니 284억 할머니 맞지? 10만 원 할머니. 민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태호는 더 심각했다. 한인 커뮤니티는 좁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김태호 아내 있잖아. 그 사람 시어머니가 284억 기부한 그 할머니래. 5만 원만 보냈다면서? 대박. 태호의 사업에도 타격이 왔다. 함께 일하던 동업자가 계약을 취소했다. 태호 씨, 미안하지만 평판이 안 좋아지면 우리 사업에도 영향이 있어서요.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사람들 시선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한국 가면 달라져? 한국이 더 심하겠지. 태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어머니를 원망했다. 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 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5만 원을 보내며 환율이 장난 아니야라고 했던 말이 지금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막내 윤호는 회사를 그만뒀다.
견딜 수 없었다. 동료들의 시선, 회의 시간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 어머니 재산 목록 작성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기사화되면서 윤호는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다. 큰아들 둘째는 그래도 용돈이라도 줬는데 막내는 아예 재산이나 노리고 이게 진짜 폐륜 아니냐. 윤호의 아내 수진도 시댁 식구들로부터 원망을 샀다. 내가 윤호를 부추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다. 수진은 울면서 반박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저도 몰랐어요. 부부는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다. 재산도 없고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었다.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원망뿐이었다. 한 달 후, 새 아들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셨고 정신과 소견서까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식이에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상속은 사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생전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증여나 기부나 모두 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새 아들은 허탈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셋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다 너 때문이야. 민호가 윤호에게 소리쳤다. 내가 재산 목록이나 작성하려고 했으니까 엄마가 화난 거잖아. 내 잘못이야? 형은 10만 원밖에 안 줬잖아. 너보단 낫다. 너는 아예 안 줬잖아. 둘 다 닥쳐. 태호가 소리쳤다. 우리 셋 다 똑같아. 엄마를 돈으로만 봤잖아.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막내 윤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어머니를 몰랐어. 정말로. 새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잃은 건 284억이 아니라 어머니였다는 것을. 기사가 난 지 석 달이 지났다. 2026년 2월 순자는 조용한 교회의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았지만 언론과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평화를 찾기 어려웠다. 어르신, 이 방은 어떠세요? 남양이라 햇빛도 잘 들고요. 요양원 원장이 안내했다. 좋네요. 여기로 할게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장미, 국화, 수선화가 심어진 아담한 정원이었다. 저 정원에서 꼭 가꿔도 되나요? 물론이죠. 요양원 어르신들이 함께 돌보는 공동 정원이에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짐을 푸는 건 금방이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하나. 그게 전부였다. 요양원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엔 책을 읽었다. 텔레비전은 거의 보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이제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희망나눔 복지재단의 박영희 이사장이 방문했다.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편하게 잘 지내요.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요. 박영희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어르신의 기부금으로 첫 번째 장학생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사진 속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웃고 있었다. 손에 장학증서를 든 채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르신 덕분에 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이건 독거노인 돌봄센터 개소식 사진이고요.
이건 장애인 직업교육센터 건물이에요. 모두 어르신의 기부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 돈이 잘 쓰이고 있네요. 잘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박영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눈빛이었다. 어르신, 후회 안 하시죠? 순자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심은 장미꽃이 봉우리를 틔우고 있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자제분들은 연락하시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문자는 와요. 하지만 답장은 안 합니다. 회복의 여지는 없을까요? 글쎄요. 그건 그 아이들에게 달렸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한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박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칠 후 순자는 정원에서 한 젊은 기자를 만났다. 요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온 기자였다. 어르신,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 이야기를 궁금해 하십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요. 어르신, 284억을 자녀분들이 아닌 사회에 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순자는 손에 든 작은 모종삽을 내려놓았다. 돈이든 사랑이든 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자녀분들이 그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하셨나요? 가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저를 돈으로만 봤어요. 제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후회는 안 하시나요? 후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이미 많이 했어요. 왜 제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는지, 뭘 잘못 가르쳤는지. 하지만 이 기부만큼은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2월의 하늘이었다.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변한다면 저는 언제든 다시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효도를 하고 싶어서 온다면요. 지금처럼 재산을 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르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순자는 활짝 웃었다. 이 석 달 동안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네, 아주 행복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고 있고 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어요. 284억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인터뷰 영상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저 미소가 진짜 행복해 보인다.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도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다. 당당하게. 그날 저녁 순자는 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새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그때는 순수했다. 그때는 진짜 엄마와 아들이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돌아온다면. 순자는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때는 다시 만나주지. 창밖에서는 봄이 오고 있었다. 순자가 심은 장미가 곧 필 것이다. 아무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피어나는 꽃처럼. 순자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들들에게 받은 용돈 기록.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 2026년 2월 15일.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김순자로서. 수첩을 덮고 순자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기사가 난 지 석 달이 지났다. 2026년 2월 순자는 조용한 교회의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았지만 언론과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평화를 찾기 어려웠다. 어르신, 이 방은 어떠세요?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고요. 요양원 원장이 안내했다. 좋네요. 여기로 할게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장미, 국화, 수선화가 심어진 아담한 정원이었다. 저 정원에서 꼭 가꿔도 되나요? 물론이죠. 요양원 어르신들이 함께 돌보는 공동 정원이에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짐을 푸는 건 금방이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하나. 그게 전부였다. 요양원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엔 책을 읽었다. 텔레비전은 거의 보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이제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희망나눔 복지재단의 박영희 이사장이 방문했다.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편하게 잘 지내요.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요. 박영희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어르신의 기부금으로 첫 번째 장학생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사진 속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웃고 있었다. 손에 장학증서를 든 채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르신 덕분에 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이건 독거노인 돌봄센터 개소식 사진이고요. 이건 장애인 직업교육센터 건물이에요. 모두 어르신의 기부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 돈이 잘 쓰이고 있네요. 잘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박영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눈빛이었다. 어르신, 후회 안 하시죠? 순자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심은 장미꽃이 봉우리를 틔우고 있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자제분들은 연락하시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문자는 와요. 하지만 답장은 안 합니다. 회복의 여지는 없을까요? 글쎄요. 그건 그 아이들에게 달렸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한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박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칠 후 순자는 정원에서 한 젊은 기자를 만났다. 요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온 기자였다. 어르신,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 이야기를 궁금해 하십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요. 어르신, 284억을 자녀분들이 아닌 사회에 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순자는 손에 든 작은 모종삽을 내려놓았다. 돈이든 사랑이든 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자녀분들이 그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하셨나요? 가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저를 돈으로만 봤어요. 제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후회는 안 하시나요? 후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이미 많이 했어요. 왜 제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는지, 뭘 잘못 가르쳤는지. 하지만 이 기부만큼은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2월의 하늘이었다.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변한다면 저는 언제든 다시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효도를 하고 싶어서 온다면요.
지금처럼 재산을 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르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순자는 활짝 웃었다. 이 석 달 동안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네, 아주 행복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고 있고, 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어요. 284억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인터뷰 영상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저 미소가 진짜 행복해 보인다.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도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다. 당당하게. 그날 저녁 순자는 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새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그때는 순수했다. 그때는 진짜 엄마와 아들이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돌아온다면. 순자는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때는 다시 만나주지. 창밖에서는 봄이 오고 있었다. 순자가 심은 장미가 곧 필 것이다. 아무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피어나는 꽃처럼. 순자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들들에게 받은 용돈 기록.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 2026년 2월 15일.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김순자로서. 수첩을 덮고 순자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1년 후 희망 나눔 복지재단은 더욱 성장했다. 장학생은 300명으로 늘었고 독거노인 돌봄센터는 전국 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 직업교육센터에서는 수백 명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사회에 복귀하고 있었다. 순자는 여전히 요양원의 정원에서 꽃을 가꾸었다. 재단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들, 장학생들이 보낸 사진들이 방 한쪽에 가득 쌓여 있었다. 새 아들은 아직도 연락이 뜸했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 건강하시죠? 라는 짧은 문자만 왔다. 순자는 읽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진심이 보이기 전까지는. 그리고 순자는 알고 있었다. 진심은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284억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를 이해했을 때, 그때가 되면 자신은 다시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순자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 뿐이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